매주 화요일 자동차와 교통에 관한 필수 정보 채워드립니다. 김필수의 교통시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여름 휴가철에 말이죠. 고속도로 이용할 때 크루즈 모드 있잖아요. 그냥 손 떼고 차 알아서 가게 하는 거. 이거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크루즈 하게 되면은 요새 뭐 레벨 2 ADAS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마다 종류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자율주행은 혼자서 운전자 대신 운전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과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일부 법원에서 이 말 쓰지 말라 이런 규제도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토크루즈는 맞습니다. 자율주행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하게 되면 우리가 순항 모드라 그래서 차 앞차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같은 속도 앞에가 빠르면 같이 빨라지고요. 또 정지하면 정지하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차를 놓는 운전대를 놓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요. 뭐 이렇게 발을 전혀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고 또 ADAS 시스템은 분야에 따라서 잠깐 손을 놓지만은 2-30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놓고 2-30초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먹을 거 좀 집에 넣다지 물도 마시고 좀 어깨도 한번 돌리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30초 내외로 이렇게 들면서 그 이상 되면 또 이 계기판 쪽이 이제 깜빡거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능의 운전 보조 기능이지 절대로 나를 대신해서 운전해 준다. 그렇게 불법으로 하다가 미국에서 한 200명 정도 죽었어요. 계속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핸들에서 손 놓고 5분 10분 이상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단 것 같이 불법 장치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게 되면은 운전자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차는 판단을 해서 계속 가는 거죠. 운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실제로 손을 놓고 가는 건데 그러다가 휴대폰 본다든지 영화 본다든지 잔다든지 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아서 운전자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레벨 3 자체도 좀 사실 좀 너무 앞서갔다. 레벨 4가 진정한 자율주행차 손을 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 3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직 레벨 3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뭐 오프로드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폭우, 폭설 200m의 라이다 레이더 센서가 인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맑은 날 대낮에 일부 시간대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고 뭐 만에 하나 그 전자기기 고장이 살짝 생길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또 해킹도 생깁니다. 해킹도 생기고.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미래의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겁주지 마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 몇 개 벌써 보내주셨거든요. 6308님 질문인데요. 요즘 날씨가 푹푹 찌는데 차 탈 때 엔진 예열을 해야 되나요? 겨울에는 1-2분 예열을 하는데요. 여름엔 날도 더운데 예열하고 앉아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예열할 때 또 에어컨 세게 틀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죠.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일단은 예열하면은 우리가 이제 워밍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공회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겨울철에는 한 2분 3분 워밍업 해라. 그러니까 아침에 한나절 밤새도록 주차장에 세워놓으면은 엔진 오일 속에 이 기계 부품들이 새끼리 마주쳐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나절 세우면은 엔진 위에 있는 오일이 쫙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다 빠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놓으면은 이 오일 펌프가 동작이 되면서 그 밑바닥에 개어 있는 오일을 위에부터 밸브부터 쫙 뿌려줘요. 그걸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2-3분, 여름에 1-2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1-2분 동안에는 좀 기다려 주시고 그때는 에어컨 같은 거 무리하게 끼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 1-2분 정도를 기다려 주시면은 나중에 몇 년 동안 반복을 하면은요. 같은 연식의 같은 주행거리의 차종인데 고장 빈도 틀리고 소음이 틀리고 또 이 각종 연비도 틀려지고요.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변하니까 꼭 워밍업 1-2분 정도 겨울에는 2-3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기온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름을 쫙 돌려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오일을 위해서 뿌려주는 시간이다. 발라줘야 되니까. 발라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320님 질문입니다. 최근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때마다 카센터 가서 공기 부총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곧 휴가라서 차를 운전해서 멀리 가야 된다는데요. 공기압 경고등이 또 들어오네요.
경고등 장치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 공기압 경고등이라는 게 이 계기판의 TPMS라고 그래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네 바퀴의 공기압이 한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운전석에 계기판이 떠서 타이어 공기압 보충해야 되겠네 이런 신호인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경우도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우 만약에 공기를 보충해서 이 앞에 있는 공기압 경고등이 꺼진다 그러면 정상 동작되는 고장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겨울하고 여름에 온도가 높거나 너무 낮게 되면 팽창이나 수축을 하면서 이 오일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차는 이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몸에 익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내려서 보면 타이어 공기압을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켜진 채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냐 계속 껐다 이 보충해서 또 세팅해서 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청취자분 질문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 보충을 하면 꺼지고 네. 좀 이따 또 켜지고 네. 근데 이게요 보충을 해도 며칠에 또 꺼질 수도 있어요. 네. 수축과 팽창에 대한 것들이 온도 차에 의해서 민감하게 작동을 하면은 이 공기압 경고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공기압 경고등이 켜지면은 휴게소 같은 데서 한번 내려서 네 바퀴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타이어 공기압이 눈으로 볼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괜찮다고 보고 또 있습니다. 이분은 자주 공기 보충 카센터 가서 한다고 하시니까 네. 뭐 펑크난 건 아니에요. 펑크난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니고요. 경고등에 대해서 사실 불이 들어오면 사람이 불안한 심리를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다 자기 차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경고등이 몇 번 해보고 자주 해봤더니 그 뜻이 아니다. 네. 공기압이 공기압이 차이가 있거나 또 TPMS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411님 질문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순간이긴 하지만 갑자기 차가 약간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차량 급발진 얘기가 많아서 에어컨 켤 때마다 걱정이 되는데 원래 에어컨 켜는 순간 가속이 살짝 붙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차가 이상한 건가요? 급발진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급발진 연구에 제가 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주는데요. 지금 아마 민감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자동차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빼가는 그러니까 차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빼가는 장치는 아이드럽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이 전기 에너지부터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거든요. 많이 뺏어 또 쓰죠. 이 컴프레셔 예. 벨트에 대한 에너지를 뺏어가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전기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예.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장치는 이거 키자마자 엔진을 자동차에 있는 머리가 두뇌 ECU라고 그러는데 ECU에서 큰 에너지를 켰다 그러면은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발생을 시켜요. 힘을 더 내는 거죠. 회전율을 약간 RPM을 높입니다. 높이죠. RPM을 높여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힘이 넘치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튀어나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엔진의 RPM이 약간 올라갈 맞습니다. 뿐인 그래서 거죠. RPM의 게이지만 약간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차가 지금 튕겨 나갔던 느낌이다라고 보면 너무 민감하게 보시는 거니까 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나 교통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김필수 교수께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자, 교수님 이런 네.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차 사려고 하는데 새 차와 중고차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이득일까요? 뭐 이런 질문. 중고차를 많이 아시는 분은 중고차를 계속 사시는 게 이점이 커요. 제가 중고차 또 협회장 아닙니까? 제가 이제 중고차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 다양하게 만들고 이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성인들의 장난감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드림카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신차는 일생 동안에 4대에서 5대를 정도를 바꿔요. 일생 동안에요. 예. 근데 같은 비용으로 중고차를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같은 비용을 가지고 10대를 바꿔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차를 마음대로 끄는 거죠. 같은 네.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품을 많이 팔면은 네. 물론 싸고 좋은 중고차 저한테 중고차 부탁하는 분들이 꼭 뭐냐면은 싸고 좋은 중고
싸면 나쁘지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얄밉죠. 근데 약간 싸고 조금 더 좋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이죠. 발품을 팔면은요, 진짜 네. 싸고 좋은 차가 발생을 해요. 노력한 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뭐 성능 상태가 문제가 있다든지 요새 침수차, 사고차 등등. 네. 뭐 요새 또 여름이다 보니까 침수차 벌써 한 3,500대 이상 벌써 생겼거든요. 이게 네. 태풍까지 가을까지 가면 1년에 10,000대 이상이 생겨요. 예. 근데 그중에 한 30%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예. 시장이 완전히 못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전문가나 내가 많이 이용을 해봤다.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서 어떤 단계를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네. 중고차 구입하고 또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장님 괜찮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요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맺어서 잘 저거 하시면요. 좋은 차 있으면 연락 주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짧으면서요. 네. 연식도 그렇게 안 됐는데 주행거리 진짜 짧은 것도 있거든요. 네. 차 상태가 진짜 좋은데 원래 신차 가격보다 30, 40%싼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 5, 600만 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AS도 남아 있는 차들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차들은 아주 좋죠. 그래서 그리고 길도 잘 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네. 그래서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은 대신 아는 분은 중고차를 사시라. 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신차가 좋겠죠. 네. 실제로 감가상각이 큰 게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감가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산차는 신차를 사고 수입차는 중고차를 사십시오. 왜? 가성비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는 금방 중고차면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성능은 아직 괜찮은데 싼 값에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가격을 주면은 고가의 차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내가 드림카 중에서 그런 생각 많이 가시신 분들 네.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내가 도저히 구입 못해서 뭐 30~40%를 할부를 한다든지 요새 중고차 할부는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네. 두 자리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 되도록이면 내가 비용을 최대한 많이 있어서 할부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할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품 팔면은 괜찮은 중고차가 성능도 괜찮고 네. 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침수, 사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차종을 택일할 수가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아직 그 신차를 너무 선호한다. 네. 한국의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된다. 미국이나 독일은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한 2배가 넘는데 네.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중에서 가장 아직 낙후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중고차 분야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문제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차가 한 170만 대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중고 자동차가 1년에 B2C 소비자 거래 규모가 260만 대 내외예요. 그러니까 1.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4배. 예. 근데 이제 B2B까지 하면 380만 대니까 벌써 2배를 훨씬 넘어갔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일본은 2배가 넘는 네. 예, 거의 2배가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투명성을 높이게 되면 2배니까 네. 신차 B2C 소비자 거래가 350만 대 이상 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명성이 문제다. 아직 근데 믿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덜 돼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인데 점차 이거 개선되고 있어서 아마 몇 년 정도 있으면은 또 요새 이 작년부터 대기업들 제작사들도 지금 인증 중고차 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순환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이 문제가 있는 회사나 문제가 있는 중고차 이 업체들은 퇴출되는 예.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되면은 품질 보증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많이 구축되니까요. 앞으로 예. 더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예. 서양에 보니까 그러면 다 하더구만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못했었어요. 진입 네. 못하게 했었는데 진입을 해서 작년부터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그 협상 과정에서 제가 국회에서 제가 좌장이었거든요. 1년 동안. 예. 그래서 양쪽 조합, 연합회, 제작사들 다 모이고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무 과장 다 참석을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제가 1년 동안 전체 좌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설득력 있게 선순환 효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해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진입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투명성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열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결국 이 중고차의 투명성이 좋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2배 2.5배 이렇게 늘어나면은 파이가 커지거든요. 네. 먹거리가 많아진다는 뜻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시면 훨씬 더 선순환 효과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중고차 시장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네. 현대, 기아, 뭐 르노, 삼성, 뭐 쌍용 뭐 많은데 이 회사들이 인증 중고차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인증 중고차를 제가 찾아보니까 5, 6년 안팎의 중고차를 정밀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서 무상 보증 기간을 연장한 신차급 중고차로 해서 내놓는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수입차들은 인증 중고차를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네. 이 고가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자사에서 자기네가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밀 점검을 해서 또 수리할 거 수리도 하고 그래서 AS 품질 보증도 좀 길게 잡아놓고요. 자기 브랜드 맞습니다. 자기 브랜드로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같은 동급의 차보다 한 10%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100원이면 10원 정도 더 비싼 건데 비싼 만큼 AS 길게 해주고 믿고 사라. 우리 브랜드를 믿고 사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증중고차는 좀 높아요. 우리가 같은 제품인데 재래시장과 백화점에서 파는 물품이 똑같은 제품인데 백화점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리값도 있고 포장비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발품 잘 팔고 잘 아는 분들은 거기서 안 사고 똑같은 차를 재래시장에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인증 중고차를 내잖아요. 네. 파는 거는 아무래도 그 품질이 좀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밀 점검까지 그리고 다 하고 브랜드를 자기네 브랜드를 책임하에 맞습니다. 하는 그래서 거니까. 문제 생기면 AS나 이런 거 다 해주고요. 보상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중고차 시장의 품질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가 중고차에 진입하는 것은 자체적인 비즈니스도 있지만은요. 이 신차와 중고차의 리사이클링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사 차량의 중고차를 인증 중고차 시장을 통해서 내놓으면은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은 이게 선순환이 되면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 자사 브랜드를 구입하는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활성화되면은 같은 동급의 같은 브랜드의 신차가 효과가 좋아지면서 판매율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고차와 신차의 리사이클링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의미가 자사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늘리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한국은 아직 좀 초기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직은 본격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고요. 현대기아가 대기업 물론 이제 쌍용도 하고 여러 데 점차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현대기아가 지금 진입한 지 한 8, 9개월 본격화됐는데 이거 한 2, 3년 걸려요.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노하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남이 쓰던 물건을 리프레시해서 재포장해서 좋은 주인을 저렴한 가격에 내놔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10여 개의 과정이 있어요.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재판매할 때까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성 또 시스템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데려다가 건강검진하고 잘 따뜻하게 키워서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해서 다시 분양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유기 그걸 제대로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건강검진 다 해야죠. 맞습니다. 아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침수차가 10,000대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70%는 종합보험에서 자차가 있으니까 폐기돼서 이 폐차에서 찌그러지는 거 눌러서 폐기되는 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30%는 종합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차가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무허가 정비업소 통계 잘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거죠.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정비해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2차 침수차입니다. 그래서 30%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알고 사는 거고 공지를 했잖아요. 문제는 침수차를 진짜 정상적인 차로 것처럼. 무장을 해서 가격을 할인 안 해주고 그렇게 판매되는 게 그게 사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기죠. 맞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도 중고차 매매 꽤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들 꽤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내에서 온라인 중고차라는 것은 차를 뭐 계약까지 해서 온라인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물건 가서 보고요. 네. 계약서도 가서 직접 작성하는 거지. 네. 온라인상으로는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올라와서 차를 택이라고 주행거리 상태 이런 게 다 사진이 돼 있는데 최종 거래되는 것까지가 완전 온라인 판매인데 미국은 가능해요. 네. 미국은 왜 그러냐면은 그 판매하는 업소가 자기네 브랜드도 있고 규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4년 몇 킬로 이내의 차만 그 무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품질 보증이나 이런 게 시스템이 돼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구축돼 있어요. 근데 네. 아직 우리는 100% 온라인까지는 맞습니다. 안 되고 100% 온라인이 아니라 매물만 보여주고 소비자가 택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고 나중에 딜러들을 직접 만나고 차도 내가 보고. 어디 가서 살까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맞습니다. 기준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직접 가서 시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 상태 보고 계약도 제대로 보고 직접 사인하고 이런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차만 보여주고 거래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 시스템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오프라인 가서 보는 거니까 특별히 주의할 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접 가서 볼 때 속이는 딜러들도 있거든요. 차를. 아까 말씀드린 침수에 대한 것들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흔적 지우기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고 또 직접 운영을 안 해보면은 네. 겉으로 보기엔 빤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중고차를 많이 운영해 본 분들 네. 또 거래해 본 분들 또 자동차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직접 확인도 해보고 사인할 때 또 딜러들을 뭐 특이 사항 있죠. 예. 특기 사항 같은 거 직접 써달라. 그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게 중고차 거래는 개인 대 개인 거래를 당사자 거래라고 그러고 사업체를 통해서 중고차를 사는 걸 사업자 거래라고 그러는데 네. 소비자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당사자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인 거를 사면은요. 개인 거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중간에 위장 딜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을 못 해요. 예. 근데 사업체에 소속된 중고차를 사오면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품질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가 그렇죠. 있고. 물을 수 있고요. 네, 정부가 보상을 개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요구할 수가 수 있으니까 있고.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 구입하는 것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차 색깔이 관계가 있나요? 많습니다. 하얀 차가 더 하얀색이 더 비싸요. 그래서 차를 신차를 구입하실 때요. 네. 나는 남색을 좋아해. 뭐 있죠. 네. 초록을 좋아해. 원색 있죠. 네. 원색 가격이 차가 중고차가 가장 쌉니다. 물론 원색이 이쁜 차였지. 옛날 그 지금 단종됐지만 비틀 있죠. 예, 딱정벌레 차. 예. 이거는 원색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네. 네. 폭스바겐 비틀이죠. 네. 지금 단종됐는데 노란 거 뭐.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 꽃병도 있고요. 원래가. 그런데 이 차는요. 소비자가 제일 많이 찾는 차가 제일 비싸게 받습니다. 가격도 한 1, 20만 원, 2, 30만 원 차이가 나요. 서양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한국 네. 차들은 왜 흰색하고 까만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명 한국에 이제 거리에 다니는 차들. 예, 일명 무채색이라 그러거든요. 일본도 무채색이 많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저도 이렇게 컬러풀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예. 다니는 차가. 근데 실제로 컬러풀한 차 있죠. 예. 가격이 중고차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인기 있는 게 이제 흰색이라든지 검정색, 예. 그다음에 회색. 회색, 그다음에 실버 있죠. 은색. 이런 식으로 가고 원색 있죠. 예. 원색은 왼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시해도 안 나가요. 아, 참. 거기에 꽂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예. 꽂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색은 좀 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김필수의 교통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중고차는 같은 모델의 같은 연식이라도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격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주행거리하고 연식에 대한 기초 데이터의 비용이 책정이 돼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차에 따라서 옵션이 들어가면 옵션에 대해서 가격이 더 플러스 되고요. 네. 또 색깔에 대한 부분들 또 차 상태를 점검을 해서 차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같은 연식의 주행거리를 하더라도 섬지구에 쓰던 중고차는요. 바닷바람에 노출되면은 짠물 때문에 부식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섬 지역에 있던 차는 중고차를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지 네. 육지로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왜? 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계속 가미를 하면서 감가, 가산과 감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기본 가격에다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살짝 찌그러져서 ฟ 엔더를 뭐 고친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 푸는 게 있고 용접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용접기를 대면 사고차에 정의가 들어가는 거고 용접하고. 나사로 풀어서 문짝이나 또 엔진 보이
보닛, 예. 트렁크 리드 예.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건 나사 풀어서 다 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통으로 이 좀 순정품을 끼워주게 되면은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사고차라고 안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가상각이 되고 실제로 가격이 막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접합차, 사고차, 침수차라 그래요. 네. 접합차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합차? 접합차는요. 네. 앞이 멀쩡한 차와 뒤가 멀쩡한 같은 종류의 차를 반반씩 잘라서 붙여서 한 대를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차 두 대 잘라서 네. 합쳐서 하나를 앞뒤가 만든다. 부서진 거 있죠. 한 대. 네. 앞에 반대로 가면 앞뒤가 하나는 정상이잖아요. 네. 잘라서 용접을 시키고 거의 갈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도장을 해서 정상같이 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철수하고 영수 합쳐가지고 한 사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는요. 네. 이 지금은 접합차 없어요. 국내에서. 예. 근데 지금 국내에서 인천항 이런 데 수출 중고차 중에서 네. 차를 잘라서 파는 게 있어요. 잘라서 해외에 수출한다. 예. 그거는 고철 그렇죠. 비슷하게. 잘라서 파는데 잘라서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파는 건 왜 이 예를 들어서요. 물류를 날 때 물류비가 굉장히 크죠. 예. 이 그러니까 이제 차에다가 하나 빌려서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요 하나 예. 빌리면 가득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은 차를 잘라서 넣어달라 그러고 차 속에 차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큰 거 RV 있죠. 예. 예. RV를 사이드 미러를 분해를 해요. 예. 그걸 띄면은 옆에 안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예, 문 같은 거 떼내고 예. 그 RV 속에다가 경차를 또 넣어요. 예. 경차의 사이드 미러를 이 분해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해서 카니발 안에 모닝 집어넣고. 맞습니다. 그 저거와 생각하시면 돼. 러시아 그 인형 중에서 인형 속에 인형 있는 거 있죠. 마트리오슈카. 그 똑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공간 하나도 안 남기고 맨 안에 공간에는 중고 부품 있죠. 부품들 가득 채워요. 채워놓고.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가득 채우면은 그 한 대의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 대 비용. 예, 그래서 많이 판다. 그리고 자기네 수출한다. 나라로 가서 이걸 다 분해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비비보다 자기네 나라는 5분의 1, 10분의 1 나라들 많거든요. 예. 여기서 정상으로 만드는데 그때 자른 것도 붙이고요. 예. 근데 자른 거 붙이면 겉으로 정상인데 예전에 중동에서 그런 해외 투피감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큰 충돌을 일으켜서 여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 차 한 대가요. 예. 칼로 자르듯 가운데 토막이 딱 났는데 두 개가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같은 차야. 예. 근데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붙어 있는데 네. 잘라져 있는데 안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다 사망한 거죠. 예. 그게 바로 접합차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 용접된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유. 끔찍하죠. 한국에선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래서 근데 가끔 팔리는 게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몰래? 없습니다. 접합차는 네. 없고요. 뭐가 있냐? 침수차가 있고 네. 사고차가 있어요. 예. 사고차의 정의도 좀 사실 문제거든요. 자, 침수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3,500대 4,000대 정도가 침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번에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외장만 살짝 그 고장 나서 그걸 깨끗이 고쳤다. 그것도 사고차인가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 있죠. 근데 안에 엔진이 먹었다 그래서 뭐 엔진을 고쳤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 틀리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대한민국에서 사고차 때문에 소비자하고 딜러들 싸움이 생기는 게 정부가 예. 사고차의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이 중고차 정책 연구를 워낙 많이 해서 네. 유럽, 미국, 일본 이런 제도적인 거, 시스템 거, 또 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외국에서 사고차는요. 이 차가 충돌을 크게 일으켜서 프레임이 밀려서 틀어진 거를 사고차로 정의를 해요. 프레임 자체가 틀어져야 되는군요. 틀어진 거죠. 네. 그 틀어진 거는 똑바로 피더라도 우리가 상자를 한번 찌그러뜨려서 네. 피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툭 쳐도 힘이 약해도 다시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예. 차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차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사고차를 보험 처리된 걸 보험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 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흠집이 생겼다든지 문짝을 하나 가른 거 이런 걸 사고차로 정의하는 것 그거는 감가만 되는 거지 그건 사고차가 아니다. 아니에요. 프레임이 틀어진 것만 사고차로 정의를 해야 그래서 한다. 사고차의 정의를 정부가 정리를 해서 소비자한테도 알려주고 중고차 단지 입구에 그런 걸 다 포스터로 붙여서 예. 사고차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쟁을 하지 마세요. 계도해야 되겠군요. 그게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저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도 사고차 정의를 내려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딜러들도 요구하고 소비자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공무원들이 알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그렇게 교육을 제가요 했으면 정책연구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정책연구원 예. 보고서에
그분들 책상에 제가 정책용어 다 꽂혀 있어. 그게 펴줘야 돼. 어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지.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은요 소비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차 확실하게 보상해주는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2배의 시장 2.5배의 시장을 만들면은 시장이 지금 뭐 외국과 같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아직도 투명성이 떨어진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비대칭성.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무사고차라고 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네. 보니까 범퍼까지 교체한 차였다. 네. 범퍼를 교체한 거면 큰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걸 항의를 하니까 딜러는 이것도 무사고차에 해당한다. 그래서 둘이 막 티격태격 싸웠다. 이거는 뭐 이런 엄밀히 거. 따지면 선진국에 따지면 예. 무사고차예요. 예. 그러니까 범퍼는 툭 쳐가지고 이 한쪽에 찌그러질 수 있죠. 찌그러지거나 있죠. 네. 그거 깨지면서 쏙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걸 못 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범퍼를 갈죠. 갈아버리는데 네. 순정품의 부품을 그대로 범퍼를 갈아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새 거가 새 거가 되죠. 더 좋죠. 더 좋죠. 예, 근데 그런 걸 부분들 사고차로 보면 사고차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예, 아니고 침수차도 마찬가지. 침수차는 일본에서는 3단계로 나눠요. 네. 우리가 운전사가 앉았을 때 예. 무릎까지 오는 걸 1단계, 예. 허리까지 오는 걸 2단계, 네. 다 넘어가는 3단계인데 네. 허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완전 침수거든요. 예. 차 완전 버리는 거죠. 근데 무릎에까지 온 거는 살릴 수가 있어요. 차를 살려서 예. 중고차로 그렇죠. 본인이 계속 끌거나 중고차 시장에 나올 내놓죠. 수 있죠. 문제는 발목까지 온 거를 일부 침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알려서 네. 소비자한테 이거 100원짜리 중고차인데 한 20원 깎아서 80원에 내놓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해서 판매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알고 사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모르게 진차같이 무장을 해서 나오니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차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사고차만 고집하면은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뭐 살짝 된 것도 다 사고차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차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무사고차만 고집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무사고가 없는 거예요. 흠집 하나만 있어도 사고차죠. 그렇게 예. 따지면. 그래서 보험 처리된 거 있죠. 예. 보험 사고라고 하지 마시고 보험 처리라고 하십시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고차 살 때 1단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카이스토리라고 해서 보험 사고 이력 정보를 검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 4천 원 주면은 이 차 번호만 입력하면은 이 차가 보험 처리된 게 쫙 나와요. 예. 근데 보험 처리된 거라 하더라도 이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300만 원 썼는데 300만 원을 어디 썼는지 자세히 안 나와. 네. 좀 그걸 기록을 다 해놓으면 좋잖아요. 네. 300만 원이 어디 썼는데 예를 들어 300만 원이 하더라도 200만 원이 리스비였다. 예. 아니 네, 뭐 수입차는 200만 리스비가 감기 치료한 건지 폐렴 치료한 건지 알 수가 모르는 없는 거예요. 거죠. 비용만 쓴 거지. 네. 그래서 몇백만 원 써도 암 치료한 건지. 그게 60~70%가 리스비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수리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 거는 그렇죠. 수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리스비죠. 부품이 오는데 뭐 일주일 열흘 걸려서 리스를 했다. 그 비용이 더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카이스토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훨씬 더 좋고 네. 제가 예전에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대한민국이 전산 처리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검사 이력 정보 전산 처리돼 있죠. 네. 정비 이력도 주행거리부터 다 이 전산 처리가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실제 보험 처리도 전산 처리가 다 돼 있거든요. 예. 이 보험 검사 정비를 묶어서 예.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면 이거 주행거리 조작보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정부가 그것 좀 하라 그랬었는데 네. 지금 아직도 각계전투입니다. 네. 따로 노는 거죠. 묶어버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금 같은 거 낼 때 부동산 같은 거 한 사람이 대한 거 모든 거 다 묶잖아요. 요새. 예. 묶으면 뚝 두들기면 다 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해서 시장도 파이 넓히면서 싸고 좋은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술 중고차도 그래요. 술 중고차도 제가 회장 아닙니까? 작년에 66만 대 수출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 중고차 판매하는 거에 반액뿐이 못 받아요. 우리가. 반값밖에 못 받아요. 싸구려 취급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명하면은 100만 대 150만 대 시장 만들고 예. 또 중고 부품도 딸려서 같이 가기 때문에
수출 중고차 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 일자리도 창출돼 굉장히 좋은 건데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거 5,000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거기다 나대지라고 컨테이너 박스가 아직도 40년 전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 먼지 맞으면서 오프로드에 중고차가 놔둔 걸로 있고 인천 쪽에 그런 것 때문에 분쟁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저 온라인에 보면 말이죠. 이 자동차 말고 뭐 5만 가지 그 물건 이렇게 경매나 물건 사고 파는 데 보면은 그 딜러의 그 신뢰도 별표로 이렇게 매겨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있죠. 그런 식으로 한국의 그 중고차 딜러를 어떻게 속지 않고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딜러 자격증 있죠. 매매 사원증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거 얘기한 지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번호 넘버에서 그냥 아무나 남발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걷어들여서 재교육 시켜서 그리고 계약서 맺을 때 자기 넘버링 있죠. 딜러 번호 고유 번호 있죠. 그 명기하고 4번 붙이게끔 만들어주고 투명성.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퇴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 거는 그 지금 딜러의 말씀하신 점수를 그렇죠. 그거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올려주고 시상도 해주고 정부에 잘하는 친구들. 그다음 못하고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는 퇴출시키고 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주면 투명성 높아지거든요. 근데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안 돼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으면은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진짜 우리가 물건 사듯이 오늘은 차 바꿔볼까? 이러고 사도 돼요. 왜? 투명하니까. 그 차 오늘 바꿀까 그래서 오늘은 노란색, 내일은 빨간색 차를 바꿀 수도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은 차를 너무 그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냥 나의 이동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휴대폰 아직도 쓰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냥 나의 이동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내가 좋아서 끄는 것도 있지만 남이 내 차를 어떻게 볼까라는 의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큰 차가 안전하다. 대형 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 뭐 이런 문화 있죠.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유럽 사람들 키 얼마나 큰데 다 조그만 차 타고 맞습니다. 유럽 전체 평균 전체요. 10대 중에 4대가 경차입니다. 경차고 이탈리아는 6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 달릴 때 10대 중에 6대가 경차인 거 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37%가 경차인데 우리나라 1000cc 미만으로 돼 있죠. 일본은 660cc 미만인데 37%입니다. 경차의 종류가 30가지가 넘어요. 대한민국 단 3가지예요. 그중에서 골라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래서 경차에 대한 혜택도 2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데 좀 인센티브 줘서 호텔에서 발렛 할 때 경차 발렛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만일 말이죠. 중고차를 샀는데 제대로 된 사고 차량이다. 모르고 샀어요. 제대로 된 침수 차량이다. 근데 속아서 샀어요. 그 환불 요청하려면 어떻게? 당사자 거래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당사자 거래 거 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인한테 사지 말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업체한테 사라. 업체 소속된 거 있죠. 단지 안에 업체 소속된 거에서 업체 소속된 거를 사업자 거래를 하면은요.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하고 품질 보증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한 달 2,000km를 의무 보증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2,000km, 그거 가지고 뭐해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 달 2,000km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이거 정책 연구 제가 한 거 20몇 년 전에 이 제도 도입을 제가 했는데 이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요. 이 문제가 생기는 중고차가 90%가 한 달 이내에 생겨요. 한 달 이내. 그래서 한 달 2,000km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품질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요 완전히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거래를 안 하시게 되면은 절대로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가 몇 대 몇이냐면은 지금 현재 4대 6. 40%가 당사자 거래예요. 당사자 거래가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야, 너 내 차 사라 그러면 형님 제가 살게요.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진짜 왜 자기 옆집 아버지 거 형제 거 이런 게 사는 게 당사자 거래잖아요. 모르는 사람 걸 당사자적으로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좀 줄어서 한 35, 65 정도 되는데 아직도 당사자 거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홍보를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앞으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 구입하세요라는 거를 자꾸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좀 싼 것 같아. 막상 샀는데 침수차였어. 보상 받을래. 그럼 알아서 싸워서 이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송 거서 알아서 하세요. 네. 그 중간에 수수료 받고 그 위장 시장이 딜러는 훨씬 도망가 더 버리고. 건전해질 수 있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당국이 그냥 많습니다. 얼마든지요. 놔두고 그거는요. 있네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이제 대기업 들어와서 네. 인증 중고차를 통해 선순환 효과를 기업에서 하면 또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 할 수 있는 말고도 방법이 해야 되는 게 해야 되죠. 맞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하기 쉬운 말씀드린 것도 게 몇 많고.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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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하나 구입하시게요? 예. 저 하나 살까요? 네, 제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제 거부터 팔아야 되는데. 그럼. 파는 것도 다 해드립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따 조용히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필수 교수님과 중고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